승진 명단에서 내 이름이 빠진 순간 나는 세상에서 가장 작은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밤낮 없이 일했는데도 승진해서 이름이 빠져 있을 때 그 허탈함과 분노 남들이 박수받는 순간 나는 왜 뒤처진 걸까 하는 씁쓸한 말입니다. 최근 대한민국 직장인 조사에서도 50대 남성의 절반 이상이 공든 노력이 인정받지 못했다는 좌절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단순히 직장에서의 실패가 아니라 가족의 삶과 자존감까지 흔들리게 만듭니다. 특히 우리 세대 40대, 50대, 60대에게 승진, 실패는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곧장 해고의 불안, 경제적 압박, 그리고 건강마저 위협하는 무거운 그림자로 다가오기 때문이죠. 하지만 반대로 이 시기를 어떻게 이겨내느냐에 따라 인생의 다음 장이 달라집니다. 오늘은 승진에서 탈락한 아들에게 건네는 아버지의 편지를 통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삶의 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지금의 상처를 새로운 출발점으로 바꾸는 길을 분명히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책상 위에 흰 봉투가 놓여 있었다. 아들에게라고 또박또박 적힌 글자. 박성호는 저녁밥을 시켜둔 채 회사에서 돌아온 아들 민재의 어깨가 축 늘어진 것을 보고도 아무 말 하지 못했다. 2025년 봄, 물가도 대출이자도 버겁고 병원비 영수증은 늘 두툼해지는 때 그의 집 거실에는 오래된 선풍기 바람과 씁쓸한 한숨만 맴돌았다. 성우는 중소기업 영업팀 부장으로 정년을 채우고 몇 해 전 퇴직했다. 자랑할 경력은 많지 않았다. 매출이 오르던 해보다 버티던 해가 더 많았고 명함에 새겨진 직함보다 고객에게 먼저 안부를 묻던 습관이 몸에 밴 사람. 그가 오늘 밤 꺼낸 건 회식 자리에서 배우지 못한 말들이었다. 버티는 법과 스스로를 잃지 않는 법, 그리고 내가 승진해서 미끄러졌다고. 내 인생이 미끄러진 건 아니라는 말. 봉투 속 편지는 그렇게 시작됐다. 사연 도입 민재는 수도권 제조업체의 품질관리 파트에서 잔업을 달고 살았다. 주말마다 공장 라인을 돌며 불량률 보고서를 고쳤고 상사에게는 현장 정리도 실력이라는 말을 배우며 묵묵히 치웠다. 평범했지만 성실했고 집에 오면 엄마 약 봉투를 챙기고 전세 만기 알림을 확인하는, 가족을 먼저 떠올리는 아들이었다. 갈등 전개. 그런데 올 봄 인사 발령 공지가 올라왔을 때 민재의 이름은 명단에 없었다. 후배가 먼저 팀장을 달았고 새로운 바람이라는 한 줄 코멘트가 사무실을 지나갔다. 그날 밤 냉장고 문 앞에서 그는 말없이 물만 마셨다. 절정 한 달이 지나자 경무와 초조가 겹쳐졌다. 라인에서 작은 사고가 났고 책임 소재를 둘러싼 회의에서 민재는 스스로를 더 몰아붙였다. 야간 근무 뒤 돌아온 새벽, 거실 불을 끄지 못한 채 소파에 웅크려 있던 그의 손에서 사원증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전한성우는 그 손을 조용히 들어 올리며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자신의 오래된 수첩을 꺼냈다. 아빠도 내 나이 때 승진 명단에서 3번 미끄러진 적이 있다. 그때 회사 계단을 오르내리며 내가 부족해서일까만 수백 번 되뇌었다. 그런데 버틴 끝에 알게 된 건 실력은 하루아침에 보이지 않고 태도와 관계가 먼저 보인다는 사실이었다. 그는 더 길게 말하지 않았다. 장판에 툭 떨어진 사원증을 집어 책상 위에 올려두고 내일은 보고서 첫 문장부터 바꿔보자라고만 적었다. 공장 안전등이 꺼지는 시각, 카드값 청구 알림이 울리는 시각, 전기요금, 인상 알림이 뜨는 시각을 그는 알고 있었다. 그래서 문장 사이사이에 작은 행동표를 끼워 넣었다. 라벨, 표기, 순서, 확인. 마음이 무너지기 전에 손부터 움직이게 하는 장치였다. 공감 유도. 마무리 남 얘기 같지 않다. 그치. 그래서 내가 편지를 썼다. 상징처럼 흰 봉투가 탁자 위에서 작은 숨을 쉬었다. 성호의 편지는 장황하지 않았다. 첫 장에는 돈 얘기가 없었다. 다만 누가 너를 평가하든 너는 너를 깎지 마라는 문장이 3번이나 반복되어 있었다. 그리고 둘째 장에는 그가 젊은 시절 겪었던 눈물의 골짜기가 조용히 적혀 있었다. 영업팀 막내였던 어느 해 여름, 창고에서 반품 상자를 밤새 옮기다 허리를 삐끗했고 다음 날 아침 고객 미팅에선 가격표 한 줄을 틀려 계약을 놓쳤다. 그때 선배는 실수에 이름표를 달아두면 다음엔 먼저 알아본다라고 했다. 성우는 그 말을 그대로 적었다. 실수는 내 것,
교훈도 내 것. 그는 아들에게 실패를 강요하지 않았다. 그저 실패를 붙잡고 지나온 밤들을 보여주었다. 퇴직 뒤 몇 해, 그는 매달 장부를 정리하며 현실을 배웠다. 식용유 값이 오르고 공공요금이 오를 때 눈을 감고 지낼 수 없다는 것. 이자 고지서가 도착하는 날이면 작은 전구 하나라도 꺼야 마음이 편해지는 것. 그래서 민재가 승진 명단에서 빠졌다는 소식은 체면보다 생활을 먼저 떠올리게 했다. 승진 수당이 오르면 병원비 부담을 조금 덜 수 있고 적금 만기 때 전세 보증금을 보태기 수월할 것이다. 그러나 그는 편지에서 단 한 줄도 돈으로 아들을 재지 않았다. 돈은 방편이고 너는 목적이다. 그는 적었다. 목적을 잊으면 방편이 주인을 먹는다. 편지 넷째 장에는 그가 영업팀 부장 시절에 배운 현장의 언어가 담겨 있었다. 사람은 성적표로 움직이지 않는다. 관계로 움직인다. 민재가 후배에게 자리를 내준 건 능력이 없어서만은 아닐 수 있다는 불편하지만 현실적인 문장도 있었다. 일은 숫자로 보이지만 기회는 사람의 입으로 온다. 그래서 그는 아들에게 3가지만 부탁했다. 첫째, 말 없는 인사를 그만둘 것. 둘째, 고쳐야 할 것을 먼저 고치고 고칠 수 없는 것은 묻어두는 순서를 배울 것. 셋째, 라인에서 사고가 나면 책임 대신 절차를 먼저 확인할 것. 그 순서는 성과보다 안전을, 성급한 정의보다 지속을 지키는 법이었고 무엇보다도 아들의 자존감을 지키는 최소한의 울타리였다. 밤이 깊어갈수록 문장들은 더 짧아졌다. 너는 괜찮다. 아빠가 알아본다. 명단이 전부가 아니다. 하지만 편지는 결코 달콤하지 않았다. 내일 출근해서 어제처럼 하지 마라. 마지막 장에는 작은 포스트잇이 붙어 있었다. 현장 순회 시간 바꾸기, 보고서 첫 줄에 선행 조치 적기, 점심시간에 라인장에게 감사 문자 보내기. 거창한 전략이 아니었다. 버티는 기술, 견디는 생활, 다시 서는 순서를 적은 메모였다. 창밖으로 새벽 택배차가 지나갔다. 성우는 봉투를 닫으며 아들이 잠든 소파 옆에 조용히 놓았다. 그리고 자신의 노트 한 장을 찢어 작은 메모를 더했다. 아들, 내가 이겨내도 되고 잠시 멈춰도 된다. 다만 내가 내 편인 것만 확인해라. 다음 날 아침 출근길 현관에서 신발끈을 매던 민재가 봉투를 들었다. 인사말 대신 눈을 들었다 내린 뒤 그는 짧게 말했다. 아빠, 오늘은 먼저 현장부터 돌고 들어갈게. 그 말 속에 성우는 알았다. 아직 명단에는 없지만 오늘의 한 줄이 내일의 명단을 바꿀 수도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바꾸는 힘은 누군가의 편지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거실시계는 새벽을 가리켰다. 아침 공기는 차가웠다. 민재는 출근길 지하철 손잡이를 잡고도 눈을 감았다. 회사 건물 앞에 서니 여전히 마음은 무거웠다. 승진 발표가 있던 그날 복도에서 들려오던 박수 소리가 귓가를 떠나지 않았다. 민재 씨도 열심히 했는데 이번엔 아쉽네요. 선배의 말은 위로 같았지만 실제로는 너는 부족했다라는 선언처럼 들렸다. 그때부터였다. 업무 하나에도 긴장이 몰려와 손끝이 떨리고 작은 실수마저 2배로 크게 다가왔다. 절정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왔다. 여름 장마가 한창이던 어느 날 생산 라인에서 큰 기계 오작동이 발생했다. 수십 대의 제품이 불량 처리되었고 민재는 현장에서 중심을 잡지 못했다.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숫자가 틀렸다는 지적을 받자 그는 회의실에서 눈앞이 하얘졌다. 누군가는 무심히 승진 못하는 이유가 있네라고 중얼거렸다. 그 말이 비수처럼 꽂혔다. 퇴근길, 비에 젖은 양복 주머니에서 아버지가 남긴 편지 봉투가 손끝에 닿았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두려워하는 것은 승진 자체가 아니라 인정받지 못하는 존재로 남는다는 공포였다. 그날 밤, 민재는 편지를 다시 꺼내 읽었다. 돈은 방편이고 너는 목적이다. 그 한 줄이 낡은 전등불 아래서 또렷하게 보였다. 아버지가 젊은 시절 반품 상자를 옮기며 삐끗한 허리를 붙잡고도 다음 날 고객을 찾아갔다는 이야기가 떠올랐다. 실수는 내 것, 교훈도 내 것. 그 말은 패배의 낙인이 아니라 살아가는 기술이라는 걸 처음 이해했다. 전환의 순간은 그 다음 주에 찾아왔다. 민재는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첫 장에 작은 메모를 붙였다. 선행 조치 불량 원인 추적 완료, 예방 프로세스 보완 중. 이전에는 단순한 결과 보고서였지만 이번에는 과정과 개선을 담았다. 상사는 의외라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라인장에게는 점심시간에 짧은 감사 메시지를 보냈다. 어제 도움 주셔서 고맙습니다. 대단한 변화는 아니었지만 현장의 공기가 조금 달라졌다. 누군가 그에게 이번에는 잘했네라고 말했다. 그 짧은 문장이 그의 숨을 틔웠다. 그는 더 이상 승진 탈락을 끝으로 보지 않았다. 오히려 이 시간이 내 자존심을 다시 세우는 훈련이라고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아버지가 편지에서 적었던 말처럼 명단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물론 현실은 여전히 팍팍했다. 기름값은 오르고 회사 식당 밥값도 올랐다. 하지만 그는 작은 메모 습관을 이어갔다. 라벨, 표기, 순서, 확인. 눈앞의 일을 붙잡아 두는 그 습관이 하루를 버티는 힘이 되었다. 시간은 조금씩 민재의 편이 되어 주었다. 2달 뒤, 그는 작은 프로젝트의 책임자로 발탁되었다. 정식 승진은 아니었지만 동료들과 의견을 조율하고 보고서를 대표로 발표하는 자리는 그에게 새로운 자존감을 심어주었다. 발표를 마친 뒤 박수 속에서 그는 무심코 다시 아버지의 봉투를 떠올렸다. 그 안에는 여전히 같은 문장들이 있었다. 너는 괜찮다. 아빠가 알아본다. 이제 민재는 아버지의 편지를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하나의 지침으로 읽는다. 실패는 내 것이지만 교훈도 내 것이다. 그 말이 그를 일으켜 세운 것이다. 그리고 그 편지를 건넨 아버지 역시 정년 후 퇴직금을 생활비와 대출 상환으로 거의 다 써버리면서도 꺾이지 않고 하루하루를 살아낸 증인이었다. 중소기업 영업팀 부장으로 화려한 성과는 없었지만 끝까지 버티며 회사를 지킨 아버지의 인생이 그 편지 한 장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남 얘기 같으신가요? 사실 지금도 수많은 직장인들이 같은 고민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승진 탈락은 곧장 해고나 퇴직으로 이어지지 않아도 마음속에서는 이미 내가 밀려났다는 절망을 낳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명단은 사람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건 자존감이고 그 자존감은 작은 메모, 한 줄의 편지, 누군가의 짧은 격려 속에서 다시 살아납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전한 편지는 결국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명단에서 빠져도 내 삶에서 빠지지 마라. 이 메시지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말이 아닐까요? 여러분 어떠시나요? 위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안산에 살고 있는 김상호 씨, 올해 66살입니다. 상호 씨는 한 대기업 전자부품 회사에서 영업관리팀장으로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특별히 눈에 띄는 성과가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늘 묵묵히 현장 직원들과 부딪히며 고객사와의 거래를 지켜내는 안전한 손 역할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동료들 사이에서는 승진은 느리지만 안정적으로 간다는 말이 그의 별명이기도 했습니다. 퇴직을 앞두고 받은 퇴직금은 1억 5천만 원. 주변 동료들 가운데 일부는 이 돈으로 곧장 상가를 분양받거나 무리하게 음식점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상호 씨는 달랐습니다. 그는 회사에 다니던 시절부터 노후 대비를 조금씩 준비해왔습니다. 30대 중반부터 꾸준히 적립식 펀드를 들었고 40대 초반에는 연금저축에 가입했습니다.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돈이 많아 당장은 빠듯했지만 그는 눈앞의 넉넉함보다 먼 미래의 안정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그의 인생이 항상 안정적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IMF 외환위기 때 회사 전체가 구조조정 칼바람을 맞았습니다. 함께 입사했던 동기 2명이 명예퇴직을 택했고 그중 1명은 퇴직금을 부동산 투자에 넣었다가 순식간에 날려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본 상호 씨는 크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도 언제든 잘릴 수 있다는 불안감이 뼛속 깊이 들어온 겁니다. 그날 이후 그는 생활 습관을 바꿨습니다.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아내와 함께 가계부를 꼼꼼히 적었습니다. 명절 때마다 무리하게 선물을 돌리던 것도 멈췄고 가족 외식도 한 달에 한 번으로 제한했습니다. 아이들 교육비가 가장 큰 부담이었지만 그는 빚내서 과한 사교육은 절대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특히 50대 초반에 맞이한 건강위기는 그에게 또 다른 전환점이었습니다. 야근과 출장으로 위험이 심해져 병원에 입원했을 때 그는 돈은 다시 벌 수 있어도
건강은 되돌릴 수 없다는 사실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퇴원 이후 그는 술자리를 줄이고 주말마다 아내와 함께 동네 공원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 작은 습관은 시간이 지나며 그의 체력을 지켜주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2018년 부동산 시장이 한창 뜨거웠을 때 주변 지인들은 상호 씨에게 권했습니다. 퇴직 전에 미리 상가 하나 사두는 게 최고야. 나중에 임대료 받으면 연금보다 낫지. 실제로 같은 부서 후배 한 명은 대출을 끌어다 작은 상가를 샀습니다. 하지만 2023년 경기 침체와 함께 공실이 늘어나자 후배는 이자도 못 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 상호 씨는 유혹을 뿌리쳤습니다. 그는 아내와 함께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퇴직금은 절대 한 방에 날아갈 수 있는데 쓰지 말자. 안정적인 흐름이 필요해. 그래, 우리 나이엔 모험보다 확실한 게 좋아. 연금처럼 꾸준히 들어오는 게 있으면 마음이 편하지. 그는 결국 퇴직금을 안전자산과 연금 상품으로 나눠 넣었습니다. 일부는 은행 정기예금으로, 일부는 연금저축계좌에 추가 납입했습니다. 남은 돈은 생활비 비상금으로 두었습니다. 2025년 현재 물가는 꾸준히 오르고 있습니다.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인상, 식료품 가격 상승은 많은 은퇴자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죠. 하지만 상호 씨 부부는 비교적 여유로운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매달 국민연금과 연금저축에서 나오는 금액이 합쳐져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큰 차이는 마음의 안정이었습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의 또래 이웃 중 일부는 여전히 아르바이트를 전전하거나 자녀에게 생활비를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호 씨는 아침마다 텃밭에서 상추를 따고 아내와 함께 동네 작은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다니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손주가 놀러오면 준비해둔 저금통에서 용돈을 꺼내주는 재미도 있었습니다. 그는 종종 아내에게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내가 예전에 무리해서 상가 투자했으면 지금 아마 집도 잃고 마음도 잃었을 거야. 아내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당신이 미리 준비해둔 덕분에 지금 이렇게 웃는 거잖아요. 여러분, 상호 씨의 이야기는 결코 특별한 재능이나 운 덕분이 아닙니다. 그는 평범하게 회사에 다니며 작은 습관과 원칙을 지켜온 것뿐입니다. 다만 중요한 순간에 무리한 선택을 하지 않았고 안정을 최우선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노후는 두려움보다 평온이 많습니다. 이웃의 어려움에 귀 기울일 수 있고 손주에게 미소 지어줄 수 있으며 무엇보다 스스로에게 나는 준비된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호 씨의 노후에도 위기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2022년 겨울 아내가 갑작스럽게 당뇨 합병증으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매달 들어가는 약값과 치료비가 생각보다 컸습니다. 당시 물가 상승으로 장바구니 물가가 치솟고 난방비 고지서는 예년의 2배 가까이 불어났습니다. 주변 친구들은 그에게 조언했습니다. 이럴 때는 가지고 있는 자산을 조금 풀어야지.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서라도 병원비를 마련해야 한다니까. 다른 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같으면 지금이라도 상가 하나 사서 임대 돌리지. 치료비는 임대료로 해결하면 되잖아. 순간 상호 씨도 흔들렸습니다. 퇴직금으로 남겨둔 예금이 점점 줄어드는 걸 보면서 마음 한켠에 불안이 몰려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결국 큰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내가 지금 무리한 선택을 하면 나중에 더 큰 구멍이 날 수 있다. 그는 아내와 상의한 끝에 치료비는 국민연금과 연금저축에서 나오는 현금 흐름 안에서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생활비를 줄이고 여가 지출을 아끼고 대신 건강 회복에 집중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 결정은 쉽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옳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재활치료를 거쳐 건강을 어느 정도 회복했고 두 사람은 생활 습관을 바꾸면서 지출을 다시 관리할 수 있었습니다. 아내가 회복한 뒤 두 사람은 새로운 습관을 만들었습니다. 매일 아침 함께 걷기, 주말마다 텃밭 돌보기, 그리고 손주와 시간을 보내는 것. 단순한 일상이었지만 그것이야말로 노후의 안정과 행복을 지켜주는 힘이었습니다.
2024년 정부에서 고령층 의료비 지원 정책을 확대하면서 상호 씨 부부는 매달 부담하던 약값 일부를 경감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작은 변화가 큰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준비해둔 연금에다 정부의 지원이 더해지니 이제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도 무너지지 않겠구나. 상호 씨는 아내와 함께 다시금 미래를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동네 주민센터에서 진행하는 금융교육에도 꾸준히 참여했습니다. 거기서 만난 또래 친구들과 경험을 나누며 노후에는 소득의 크기보다 소득의 안정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많은 이웃이 무리한 투자로 고생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상호 씨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나는 잘 버텼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길을 지켜야 한다. 여러분, 상호 씨의 삶은 극적으로 드라마틱하지 않습니다. 그저 평범한 직장인으로 살다가 조금 일찍부터 노후 준비를 시작했고 무리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차이가 노후의 무게를 완전히 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퇴직금을 어디에 써야 할지 고민하고 눈앞의 이익에 흔들리며 불안 속에서 결정을 내립니다. 하지만 상호 씨의 이야기가 보여주듯 안정과 준비를 선택한 사람에게는 위기가 와도 다시 설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는 손주가 놀러 올 때마다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할아버지가 젊었을 때 한 번의 유혹에 흔들렸다면 너에게 줄 용돈도 웃음도 없었을 거야. 이 말 속에는 단순한 자랑이 아니라 긴 세월을 버티며 배운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노후의 행복은 결코 우연히 오지 않습니다. 준비한 만큼, 그리고 무리하지 않은 만큼 다가옵니다. 위에서 소개한 불행한 사례가 남 얘기 같지 않듯 상호 씨의 사례 또한 우리에게 실현 가능한 길을 보여줍니다. 지금의 작은 선택이 앞으로의 큰 차이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한국의 현실부터 다시 확인해 봐야겠어요. 한국 고령자의 상대적 빈곤율은 OECD 국가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실제로 2018년 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의 절반 이하로 사는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40%를 넘었고 2021년에는 37.7%까지 조금 낮아졌지만 여전히 OECD 평균 약 13%의 3배에 달합니다. 게다가 소득뿐 아니라 자산과 소비를 포함해보면 빈곤의 정도는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며 특히 1950년 이전 출생한 고령층에서 더 높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연금 체계도 충분한 보호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기본연금은 2021년 기준 최대 30만 원 수준이었는데 이는 노후 생활비의 아주 일부만을 채워줄 뿐입니다. 위키백과 그리고 한국의 공공사회복지 지출은 GDP 대비 약 12.3%에 불과한데 이는 OECD 평균 20.1%의 60% 수준밖에 안 되가 노인을 위한 복지연금 지출로 넉넉하다고 보기 어렵죠. 인구 구조도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14%를 넘어 이미 고령사회로 진입했으며 2045년에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67년에는 고령층이 전체 인구의 46.5%를 넘어설 전망이에요. 한편 국민연금, 기금의 지속 가능성도 도전받고 있습니다. 최근 국회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향후 8년간 점진적으로 13%까지 인상하고 2026년까지 소득 대체율을 41.5%에서 43%로 높이는 개혁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는 공적연금 기금의 고갈 시점을 15년 정도 늦춰 2071년까지 연장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한국의 피크임금 시스템 즉 56세 이후 임금을 연차별로 줄이다가 정년퇴직을 맞이하도록 설계된 구조는 고령층의 소득을 크게 줄이는 문제로 지적받고 있습니다. 60세 이상 노동자 중 약 70%가 불안정 고용 상태에 있고 65세 이상 고령자의 약 38%는 빈곤선 이하 소득으로 살아간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한편 국외를 살펴보면 세계은행이나 OECD에서도
한국의 노후소득 보장 체계가 취약하다고 평가받고 있으며 급속한 고령화와 낮은 복지 지출이 결합되어 노인 빈곤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구체적 논문명은 언급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위 사례처럼 꼼꼼히 준비하고 안정적 자산연금 기반을 갖춘 분이 얼마나 드물고 또 중요하게 여겨지는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배경이 됩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정책들을 함께 볼게요. 먼저 대한민국 정부는 2025년 노인에게 가능한 일자리를 110만 개 만들고 기본연금과 장애연금을 2.3%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2040년까지 최대 225곳의 실버케어 센터를 짓는 계획으로 고령층의 복지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2025년 1월에는 시니어 고용지원센터가 문을 열어 60세 이상 고령자에게 적합한 민간 일자리를 연결하고 맞춤형 직무 교육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한국에서는 단순 연금만이 아니라 실제 일할 수 있는 기회와 지역 기반 돌봄 인프라를 확충하는 쪽으로 정책을 짜고 있어요. 또한 치매나 장기요양 같은 문제도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요. 한국은 이미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통해 65세 이상이나 만성질환자에게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병원 의존을 줄이고 지역 중심 돌봄을 강화하려는 정책적 기반을 마련해놨습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에는 치매 돌봄 체계를 건강보험과 연계해 구축해 나가며 지역사회 내 안전망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해외 사례를 보면 일본은 2000년부터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 롱마이너스텀 케어 인슈런스를 도입해서 공라이프 케어부터 예방, 주거복지까지 지역 기반 통합 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특히 2015년에는 고위험 대상 중심 방식에서 커뮤니티 기반 예방 중심으로 전략을 전환해 이코이노사로나이 KUINO 설랑 같은 커뮤니티 공간을 활용하는 방식도 강화했죠. 또 일본은 후레아이 키프 FUREAI KIPPU라는 시간에 기반한 지역 통화 시스템을 통해 고령자를 돕는 행위에 일정 시간을 적립하고 그걸 나중에 본인이 돌봄이 필요할 때 사용하거나 가족에게 이전하는 상호부조 기반 프로그램도 도입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단순 복지가 아니라 연대와 신뢰의 구조를 만드는 방식으로 우리도 참고할 만한 아이디어입니다. 정리하자면 국내에서는 일자리 확대, 장기요양보험의 확대, 그리고 치매 지역 돌봄 연계 강화가 핵심입니다. 지자체별로 실버케어 센터, 시니어 고용센터 같은 공간과 지원망을 확대하고 있어요. 해외, 특히 일본 사례에서는 지역 기반 예방 돌봄, 상호부조 시스템, 통합 커뮤니티 케어라는 접근이 매우 유효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정책들을 내 삶의 도구로 실제 활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주민센터나 복지센터의 장기요양급여 절차를 문의해보거나 시니어, 일자리 정보를 꼼꼼히 챙기고 동네 커뮤니티 활동에 참여해 후레아의 키프 같은 상호지원 네트워크를 만들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장기 투자나 고위험 투자 전에 이런 제도적 안전망을 먼저 챙기는 것이 진짜 노후 안정을 지키는 길이니까요. 한 장의 편지는 때로는 무너진 마음을 일으켜 세우고 또 한 장의 저금통은 미래를 환하게 밝혀주는 등불이 된다. 쓰러진 이름표를 붙잡고 울던 이도 있었고 작은 습관을 지켜내며 웃음을 남긴 이도 있었다. 길은 다르지만 결국 우리의 노후는 오늘의 선택으로 쓰여지는 또 다른 이야기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두 사람의 삶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승진에서 탈락하고 자신감을 잃어 매일이 두려움이었던 한 남자의 이야기. 그리고 무리하지 않고 한 발짝씩 준비하며 평온한 노후를 맞이한 또 다른 남자의 이야기. 한 사람은 명단에서 이름이 빠진 순간 세상에서 가장 작은 존재가 되었고 다른 한 사람은 이름표보다 자신을 먼저 믿으며 삶을 지켜냈습니다. 한 사람은 현실의 벽 앞에서 버티기조차 힘들어 눈물로 밤을 치새웠지만 다른 한 사람은 작은 습관과 원칙을 지켜내며 손주에게 미소를 건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이 두 길 어디쯤에 놓여 있지 않을까요? 누구도 실패를 피할 수 없고 누구도 불안을 모른 척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태도로, 어떤 준비로
그 시간을 버티고 지나가느냐에 따라 우리의 내일은 전혀 다른 얼굴을 하고 다가옵니다. 오늘도 대한민국의 수많은 50대, 60대, 70대들이 같은 고민 속에 살아갑니다. 내일을 위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 이 불안한 시대에 나도 행복한 노후를 맞을 수 있을까? 여러분, 답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버티는 힘, 스스로를 믿는 자존감, 그리고 작은 준비가 바로 해답입니다. 편지를 남긴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했듯 명단에서 빠져도 인생에서 빠지지 마라. 그리고 평생 검소함과 원칙을 지켜온 또 다른 남자가 말하듯 돈은 방편이고 내가 목적이다. 이 두 문장은 우리가 지금부터 붙잡아야 할 지혜가 아닐까요? 여러분, 이제 우리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눈앞의 유혹과 불안에 흔들려 후회로 가득한 노후를 맞을 것인지, 아니면 지금부터라도 작은 준비를 이어가며 당당하고 따뜻한 노후를 만들어갈 것인지, 우리는 여전히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일 아침을 어떻게 시작할지, 오늘 하루를 어떤 마음으로 마무리할지에 달려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행복한 노후는 어느 날 갑자기 주어지지 않는다. 매일의 습관과 작은 다짐이 모여 마침내 나와 가족을 웃게 만드는 가장 큰 선물이 된다. 오늘 제가 전해드린 두 사람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내일을 다시 바라보게 하는 거울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선택이 사랑하는 가족과 나 자신에게 가장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차례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의 작은 실천 하나가 내일의 눈물을 웃음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나 자신을 믿고 준비하고 다시 걸어가 봅시다. 그 길 끝에서 분명 우리는 더 따뜻하고 빛나는 노후를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요즘 아침에 일어나도 몸이 더 무겁고 병원비, 공과금 이자까지 한꺼번에 뛰는 느낌 드시나요? 다음 달 카드 결제일 혹시 버틸 수 있을까요? 지난해 채무조정 17만 4천 명, 특히 60대 이상이 80% 늘었습니다. 연체율도 장기 평균을 웃돌고 자영업 대출 잔액은 사상 최대라는 보도까지 나왔죠. 수원 62세 한도경 씨는 매출이 회복되지 않아 노란우산 해지 직전까지 갔습니다. 하지만 신용회복 상담과 퇴직연금 점검으로 숨통을 틔운 분들도 많습니다. 40대, 50대, 60대 여러분, 혹시 이번 달만 넘기자며 약을 줄이거나 적금을 깨고 계신가요? 오늘 영상 끝까지 들으면 이자 낮추는 순서와 해지 전 체크리스트를 챙기실 수 있습니다. 지금 모르면 놓칩니다. 제가 그 억울한 사연을 말씀드릴 테니 제발 끝까지 들어주세요. 정명수, 65, 광주 북구에서 38년을 같은 회사에 다닌 뒤 지난해 봄 정년퇴직했다. 대기업 전자부품 공장의 물류부 부장이었다. 손에 쥔 퇴직금은 1억 6천만 원. 이제는 숨 좀 고르자. 아내 김영숙의 무릎 수술비와 전세 대출 이자부터 정리하자고 마음먹던 날, 현관 바닥에 툭 떨어진 게 있었다. 하얀 봉투 속 붉은 글씨로 찍힌 카드빚 청구서. 분할로 갚던 병원비와 생활비, 그리고 아들 결혼 준비에 보태준 카드값이 한 장의 종이로 돌아왔다. 그는 청구서를 4번 접어 지갑에 넣었다가 다시 꺼내 부엌 의자에 앉아 펴보았다. 이번 달만 넘기면 괜찮아질 거야. 그렇게 3달이 갔다. 아침 식탁 위에는 늘 같은 것들이 놓인다. 반찬 2가지, 영숙 씨의 물리치료, 예약증, 그리고 날짜가 바뀔 때마다 색이 더 진해지는 청구서. 이자는 소리 없이 올라갔고 전기요금 고지서의 숫자도 계절과 상관없이 커졌다. 가끔은 TV에서 들려오는 뉴스 앵커의 말이 귀에 박혔다. 올해 들어 채무조정 상담이 급증했습니다. 명수는 리모컨을 눌러 소리를 낮추며 애써 웃었다. 우린 아직 괜찮아. 하지만 웃음 뒤 그는 현관 신발장 위에 카드 청구서들을 날짜별로 세워놓았다. 마치 외출할 때 챙겨야 하는 약처럼. 퇴직 직후
명수는 오래 미뤄둔 치과 치료를 시작했다. 임플란트 2개면 끝날 줄 알았다. 그러나 추가 치료비는 처음 비용의 거의 배가 되었다. 신용카드 할부 버튼을 눌렀을 때 단말기 화면이 잠깐 멈추더니 승인이라는 글자가 떴다. 그날 저녁 딸 미선이 영상통화를 걸었다. 아빠, 아이 학원비가 밀려서 다음 달에 바로 드릴게. 명수는 반사적으로 말했다. 그래, 아빠가 정리해 볼게. 통화를 끊고 나니 손바닥이 젖어 있었다. 퇴직금에서 손대기 싫어 돌려 막던 카드가 3장에서 5장이 되기까지 2계절이면 충분했다. 장마가 시작되던 주말, 거실 창이 뿌옇게 김이 서렸다. 아내는 무릎에 찜질팩을 올리고 앉아 종이봉투를 흔들었다. 당신, 이건 뭐야? 카드 현금 서비스? 잠깐만, 이번 달만? 병원비 들어가고 전세 대출 이자 내면. 말을 채 마치기도 전에 전화 알림이 울렸다. 연체 안내. 그 순간 영숙 씨가 봉투를 뒤집었다. 안쪽에 접혀있던 작은 종이 약정이자율 연 19.9%. 두 사람은 한동안 서로를 보지 못했다. TV 화면 속 유명 가수가 웃고 있었지만 거실 공기는 묵직했다. 해가 쨍한 날이면 명수는 일부러 시장을 돌았다. 소파에 앉아 있으면 지갑 속 종이들이 숨을 막게 했다. 재래시장 한쪽 복권 가게 앞에서 그는 계산기를 두드렸다. 카드를 다 갚으려면 한 달에 얼마를 더 벌어야 하지? 종이에 나타난 숫자는 현실 같지 않았다. 퇴직 전엔 월급날이 늘 정해져 있었고 카드 대금도 날짜에 맞춰 빠져나갔다. 지금은 모든 날짜가 자신을 향해 달려드는 듯했다. 오전엔 병원, 오후엔 은행, 저녁엔 카드사 상담원에게 미안하다고 말하는 날들이 이어졌다. 가을, 전세 만기 연장이 다가오자 공인중개사에게서 전화가 왔다. 집주인이 올해는 전세를 올려야겠다네요. 명수는 잠깐 멍해졌다. 전세 대출 이자만 해도 숨이 찼는데 올린다는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그날 밤, 딸 미선에게서 또 문자가 왔다. 아빠 미안. 이번 달은 진짜 어렵다. 그는 답장을 쓰려다 지웠다. 대신 식탁 위에 카드비 청구서를 올려놓고 의자를 끌어앉았다. 숫자 밑에 작은 별표가 촘촘했다. 리볼빙 2월 잔액? 단어의 뜻은 알지만 그 결말은 상상하고 싶지 않았다. 며칠 뒤 동네 은행 창구에서 대기표를 뽑았다. 번호판이 한 칸씩 넘어갈 때마다 목이 말랐다. 창구 직원은 친절했고 종이에 가능한 대안을 적어주었다. 상담센터 연결, 이자 경감 신청, 상환 기간 조정. 명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창구를 떠나며 종이를 구겨 주머니에 넣었다. 스스로 감당해야 한다는 자존심과 가족에게 티내고 싶지 않은 마음이 더 무거웠다. 집에 돌아오니 식탁 위엔 또 다른 흰 봉투가 기다리고 있었다. 붉은 글씨는 더 굵어졌다. 밤이 깊어질수록 소리는 작아지고 이미지가 선명해졌다. 형광등 아래 카드비 청구서가 겹겹이 포개져 작은 탑처럼 서 있었다. 아내는 냉동실에서 남은 미역국을 꺼내 데웠다. 당신 밥부터 먹어. 명수는 수저를 들다 말고 청구서를 다시 세로로 정리했다. 날짜 순으로, 금액 순으로, 그리고 숨길 수 없는 순서로. 휴대폰 화면에는 신용회복이라는 검색어가 흐릿하게 남아 있었다. 그는 입력을 멈추고 거실 창문을 조금 열었다. 찬바람이 들어왔고 청구서 모서리가 가볍게 들썩였다. 그때 문자가 하나 더 도착했다. 자동이체 실패. 명수는 눈을 감았다. 잠시 후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신발을 신었다. 다녀올게. 어디로 가는지 묻지 않아도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향한 곳은 밤에도 불이 켜져 있는 작은 상담센터였다. 상담센터 앞 골목은 편의점 불빛만 남아 있었다. 유리문 아래 붙은 종이에 야간 무인 접수 가능이라 적혀 있었다. 그는 펜을 쥐고 이름과 연락처, 월 상환 가능액을 적다가 잠시 멈췄다. 회사 창고에서
분기말 재고를 맞추던 밤들이 스쳤다. 그때는 해답이 있었는데 지금은 숫자가 자신을 몰아세우는 느낌이었다. 접수함에 서류를 밀어넣는 소리가 작게 울렸다. 돌아서다 현관 매트 밑전단지가 눈에 띄었다. 금리 인하 요구, 첫 통화가 변화를 만듭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정류장, 그는 주머니에서 마지막 청구서를 꺼냈다. 날짜는 이번 주 금요일, 금액은 지난달보다 더 컸다. 그는 종이를 3번 접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도 똑같이 접었다. 이번 달만 밤 공기에서 약 냄새가 희미하게 났다. 버스가 들어오자 그는 잠깐 발을 떼지 못했다. 휴대폰 화면에는 신용회복 검색창이 여전히 켜져 있었다. 통화 버튼을 누를지, 집에 가서 내일로 미룰지,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맴돌았다. 멀리서 첫차처럼 희미한 새벽 바람이 불었다. 작은 결심이 목까지 차올랐지만 그는 아직 말하지 않았다. 그는 버스 계단 앞에서 깊게 숨을 쉬었다. 아주 천천히. 다음 날 새벽, 명수는 평소보다 일찍 깼다. 시계는 5시를 막 지나고 있었다. 거실 불을 켜자 식탁 위에 카드 빚 청구서들이 그대로 놓여 있었다. 아내는 이미 깨 있었는지 부엌에서 조용히 미역국을 끓이고 있었다. 당신 어제 상담 다녀왔지? 묻는 말에 명수는 잠시 말을 잃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문 열리는 소리, 신발장 위에 빈 자리를 보고 짐작했을 것이다. 그냥 알아보려고 갔어. 진짜 괜찮을까 싶어서. 아내는 대답 대신 국을 한 국자 떠서 그에게 내밀었다. 이런 거 혼자 고민하지 마. 국물에서 김이 피어오르고 그 향이 코끝에 닿았다. 하지만 그 따뜻함조차 명수의 가슴 속 얼음장을 녹이진 못했다. 며칠 뒤 그는 다시 상담센터를 찾았다. 낮은 의자에 앉은 상담 직원이 서류를 넘기며 물었다. 현재 신용카드 채무가 총 얼마나 되시죠? 아마 다 합치면 4천쯤 될 겁니다. 퇴직금에서 일부 상환하셨나요? 그걸로 전세 대출 이자 냈어요. 생활비로도 조금 쓰고요. 직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요즘 비슷한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작년보다 60대 이상 채무 조정이 80% 늘었어요. 대부분 의료비, 생활비 때문입니다. 명수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의 손끝은 테이블 위 종이를 꼬집듯 만지작거렸다. 상담 직원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우선 이자 일부를 줄이는 방향으로 진행해 보시죠. 신용회복위원회 신청만 해도 한숨 돌릴 수 있습니다. 그 말에 명수는 조용히 내라고 대답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는 문득 몇 년 전 회식 자리에서 후배들에게 했던 말이 떠올랐다. 은퇴하면 여유 생긴다. 지금 고생해도 나중에 웃을 수 있다. 그때 후배들이 웃으며 잔을 부딪혔다. 하지만 지금의 그는 그 말이 얼마나 공허한 위로였는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퇴직 후의 여유는커녕 매일 통장 잔고를 보며 숫자와 싸우는 게 일상이 됐다. 주말 오후 딸 미선이 아이를 데리고 집을 찾았다. 아빠, 이번 달은 학원비 해결했어요. 다음 달엔 제가 조금 보탤게요. 명수는 웃어 보였지만 눈빛은 흔들렸다. 어린 손주가 그의 무릎에 올라앉았다. 할아버지, 종이 산 만들자. 손주는 식탁 위에 놓인 카드 빚 청구서를 색종이 삼아 종이 비행기를 접으려 했다. 명수는 급히 그 종이를 빼앗았다. 이건 안 돼. 다른 걸로 접자. 순간 방 안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다. 딸 미선이 조용히 말했다. 아빠, 저도 알아요. 카드빚 때문에 힘드시죠? 명수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리고 낮게, 그러나 또렷하게 말했다. 괜찮아. 이번엔 진짜 줄일 수 있을 거야. 상담 받아봤어. 며칠 후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연락이 왔다. 이자율이나 심사 결과 통보였다. 기존 19.9%에서 8.5%로 조정되었습니다. 명수는 그 전화를 받고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긴 시간이 흐른 뒤 그는 조용히 웃었다.
오랜만에 허리에서 힘이 풀렸다. 이제 조금은 숨 쉴 수 있겠네. 아내는 말없이 그의 손을 잡았다. 손끝에서 오래된 굳은 살이 느껴졌다. 그동안 버텨온 세월의 흔적이었다. 그날 밤, 명수는 다시 식탁에 앉아 청구서를 정리했다. 이번엔 금액 옆에 빨간 펜으로 조정 완료라는 글자를 적었다. 한 장, 두 장, 세 장. 종이 위 붉은 글씨가 눈물에 번졌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거실 창문 너머로 겨울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다. 명수는 작은 한숨과 함께 커피 한 모금을 삼켰다. 그는 여전히 빚을 다 갚은 건 아니었다. 하지만 이제는 끝이 아니라 시작처럼 느껴졌다. 며칠 뒤 그는 동네 복지센터에서 열리는 중장년 재취업 교육에 등록했다. 오전에는 엑셀 기초, 오후에는 원예 프로그램. 첫날 교육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그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았다. 퇴직 전엔 하루에 수십 통의 전화를 받던 그가 이제는 한 통의 전화 신용회복 상담이 인생을 바꿨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밤에 집에 돌아와 명수는 서랍 안에 있던 카드 빚 청구서를 모두 꺼냈다. 맨 위 한 장을 남기고 나머지는 가위로 잘랐다. 그 한 장은 접어서 액자에 넣었다. 액자에는 손으로 쓴 글귀가 있었다. 두려워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 그 문장을 바라보며 그는 천천히 미소를 지었다. 다음 날 아침 아내가 물었다. 오늘은 어디가? 상담센터에 다녀올 거야. 이번엔 나보다 더 힘든 사람 도와주려고.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았지만 단단했다. 거실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왔다. 그 빛이 식탁 위에 커피잔을 비추며 카드 빚 청구서의 그림자를 지웠다. 퇴직 후의 삶이란 돈보다 더 큰 문제와 마주하는 시간이기도 하다. 가족에게 미안해서 자존심이 상해서 도와달라는 말을 삼키는 그 시간들. 하지만 명수의 이야기는 말한다. 작은 용기 하나가 파산의 길목에서 인생을 되돌릴 수도 있다. 여러분, 혹시 식탁 위에 카드 청구서가 쌓여 있진 않으신가요? 혹시 이번 달만 넘기자는 말을 반복하고 있진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오늘 한 통의 전화가 내일의 당신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명수처럼 말해보세요. 두려워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여러분 어떠시나요? 위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이야기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한 사람의 삶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부산 기장에 사는 68세 이정우 씨. 그는 대기업 전자회사에서 35년간 근무하다 63세에 퇴직했다. 퇴직금은 1억 4천만 원, 누구나 그렇듯 처음엔 막막했다고 한다. 퇴직금이 통장에 들어왔을 때 기분이 좋으면서도 두려웠어요. 한번 잘못 굴리면 평생의 수고가 물거품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는 퇴직 전부터 이미 퇴직 이후의 10년을 설계해두고 있었다. 회사에서 임원들이 창업 실패로 몰락하는 걸 수도 없이 봐왔기에 그는 돈은 버는 것보다 지키는 게 어렵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다. 그래서 무리한 투자 대신 금융 상담을 받고 작은 연금 구조를 만들었다. 퇴직금 중 절반은 퇴직연금 IRP로 옮겼고 나머지 절반은 국민연금 개인연금과 함께 합산해 매달 일정 금액이 꾸준히 들어오도록 설계했다. 남들은 주식, 부동산, 카페 창업 얘기했죠. 근데 저는 돈보다 마음이 더 무서웠어요. 욕심이 생기면 인생이 흔들리거든요. 그는 주변의 조언에도 흔들리지 않았다. 특히 2023년 이후 금리 급등과 경기 침체, 부동산 거래 급감 속에서도 그는 자신의 원칙을 지켰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곳엔 절대 돈을 넣지 않는다. 퇴직 직후 그는 아내 김정희 씨와 함께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다. 아이 둘은 이미 출가했고 부부만의 생활이 시작됐다. 매달 들어오는 국민연금 98만 원, 퇴직연금 월 65만 원, 그리고 IRP에서 받는 이자 수익 월 30만 원. 생활비는 두 사람 합쳐
약 180만 원이면 충분했다. 이 씨는 여기에 더해 지자체 중장년 근로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했다. 주 3일 오전 시간만 근무하는 시니어 도서관 관리직이었다. 책 정리하고 아이들 떠드는 소리 듣는 게 좋아요. 돈도 벌고 마음도 젊어지니까요. 그러나 그에게도 위기는 있었다. 2024년 여름 아내 김정희 씨가 허리 디스크로 입원하게 된 것이다. 처음엔 단순 통증인 줄 알았지만 수술비와 입원비가 생각보다 컸다. 퇴직금 일부를 예비비로 따로 모아뒀는데 그게 정말 큰 도움이 됐죠. 적금처럼 쪼개둔 의료비 전용 통장을 쓰게 될 줄은 몰랐어요. 입원 기간은 3달, 병원비는 약 700만 원. 하지만 그 돈을 마련하느라 빚을 내지는 않았다. 그는 매달 받던 연금과 일부 예비비를 계획적으로 사용했다. 그의 지출 노트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이번 달 병원비로 220만 원 지출, 다음 달 연금으로 충당, 절대 카드 사용 금지. 그는 수십 년 전 회사 격리 업무에서 익힌 습관대로 지출 내역을 손으로 기록했다. 그 습관이 그의 인생을 지켰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다. 야, 이정호, 지금은 금 투자해야지. 퇴직금 가지고 뭐라도 해야지. 그냥 묵혀두면 손해야. 친구들은 늘 조바심을 냈다. 하지만 그는 대답 대신 웃었다. 손해를 보더라도 마음 편한 게 남는 장사야. 그의 신중함은 시간이 지나며 빛을 발했다. 같은 시기에 무리하게 음식점 창업을 했던 동료 박모 씨는 2년 만에 폐업하고 빚더미에 앉았다. 부동산 경매에 휘말리고 연체 문자가 쏟아졌다는 소식도 들려왔다. 이정호 씨는 그 소식을 들으며 내가 저 자리에 있을 수도 있었겠구나 하고 생각했다. 그는 매일 아침 신문 대신 금융 공시를 확인하며 내가 가진 게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꾸준히 점검했다. 그의 집은 크지 않다. 하지만 거실에는 늘 햇빛이 잘 들어왔다. 벽에는 가족 사진 대신 내일을 위해 오늘 쓴다라는 문장이 적힌 액자가 걸려 있었다. 그는 아내와 함께 매달 가게 점검의 날을 만들었다. 매달 마지막 주 일요일 식탁 위에 통장과 영수증을 펼쳐놓고 두 사람이 함께 확인하는 시간이었다. 우린 지금 빚이 없다는 것만으로 감사해야 해. 그 말에 아내는 미소 지었다. 서로에게 미안할 일도 숨길 일도 없는 투명한 삶. 그게 그들의 평화였다. 하지만 퇴직 후 2년이 지나며 또 하나의 변수가 생겼다. 2025년 정부의 복지 개편으로 일부 연금 공제율이 높아지면서 수령액이 약간 줄어든 것이다. 한 달에 10만 원이 줄었어요. 크게 보면 작은 돈 같지만 우리 같은 사람한텐 커요. 그는 잠시 고민했다. 하지만 곧 지자체 일자리 시간만 늘리면 된다는 결론을 냈다. 그는 3일 근무를 4일로 늘렸다. 몸이 좀 피곤해도 마음은 편해요. 다른 사람 도움 안 받는 게 제일 좋죠. 그의 손에는 늘 노트가 들려 있었다. 거기엔 다음 달 고정비, 예비비, 비상금이 적혀 있었다. 그리고 맨 아래엔 붉은 글씨로 이렇게 써 있었다. 욕심을 버리면 노후는 평온하다. 그가 동네 공원 벤치에 앉아 손주와 놀고 있을 때 멀리서 휴대폰이 진동했다. 퇴직연금 이자 입금 알림 6만 4천 원. 그는 화면을 보며 가만히 웃었다. 이제는 빚이 아닌 이자가 들어오는 인생이네. 그의 미소에는 여유가 있었다. 한때는 막막함으로 시작된 퇴직의 끝이 지금은 평온한 하루의 일부가 되어 있었다. 그의 하루는 단순했다. 아침엔 도서관 근무, 점심엔 집 근처 공원 산책, 오후엔 자녀들과 영상통화, 저녁엔 아내와 차 한잔. 그는 더 이상 청구서를 모아두지 않았다. 대신 매달 들어오는 이자 알림을 손주에게 자랑처럼 보여줬다. 할아버지는 돈이 아니라 시간을 잘 모았단다. 그의 삶은 평범했지만 결코 작지 않았다. 그가 만든 금융 습관과 절제된 태도는 그 자신뿐 아니라
가족 모두를 안전하게 지키고 있었다. 퇴직금 1억 4천만 원으로 시작된 그의 노후는 단 한 번의 빚의 늪에도 빠지지 않았다. 그는 비 대신 신뢰를 남겼고 두려움 대신 평화를 얻었다. 그는 가끔 상담센터를 지나는 길에 문득 그곳 유리문에 붙은 문구를 떠올렸다. 금리 인하 요구, 첫 통화가 변화를 만듭니다. 그는 중얼거렸다. 나에게는 전화 한 통 대신 습관 하나가 변화를 만들었지. 2025년 봄, 부산 기장의 바닷바람이 아직은 차가웠다. 이정우 씨는 늘 그렇듯 아침 7시에 도서관 출근을 준비했다. 커피포트를 올려두고 창문을 열자 바람이 커튼을 밀어 올렸다. 그는 잠시 바다 쪽을 바라보며 속으로 말했다. 이제는 이렇게 사는 게 참 감사하다. 그의 책상 한켠에는 오래된 공책이 놓여 있었다. 표지에는 노후 일기라고 적혀 있었다. 그 안에는 지난 5년간의 지출 내역, 건강 기록, 그리고 하루의 생각들이 적혀 있었다. 욕심이 올라올 땐 은행 대신 바다로 나가라. 돈이 줄어드는 날보다 웃음이 줄어드는 날을 두려워하라. 그는 매달 마지막 페이지에 꼭 이렇게 적었다. 이번 달 잘 살았다. 하지만 어느 날 도서관에서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이 과장님, 아들분 회사에서 구조조정이 있었대요. 혹시 연락 받으셨나요? 심장이 순간 움찔했다. 퇴근 후 그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괜찮냐? 응. 아빠, 나 이번에 나왔어. 이제 애 학교도 그렇고 좀 막막하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전화가 끊긴 뒤 그는 오래도록 창문을 바라보았다. 다음 날 아들이 손주와 함께 내려왔다. 아들의 표정엔 피로와 불안이 묻어 있었다. 아빠, 잠깐만 지내도 될까? 그 말에 이정우 씨는 아무 말 없이 문을 열어줬다. 저녁 식탁에 마주 앉은 가족들의 얼굴에는 왠지 모를 안도와 미안함이 함께 깃들어 있었다. 그날 밤 아내 김정희 씨가 물었다. 당신 힘들진 않아? 힘들긴 하지. 근데 이게 가족이지 뭐. 예전에 내가 힘들었을 때 아들도 내 옆에 있었잖아. 며칠 후 그는 아들에게 함께 앉아 가계부를 보여줬다. 봐라, 아빠는 퇴직 후 이걸 꾸준히 썼다. 벌이보다 중요한 건 흐름을 아는 거야. 아들은 그 장부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놀랐다. 모든 수입과 지출이 손글씨로 기록돼 있었고 옆에는 빨간 글씨로 메모가 적혀 있었다. 불필요한 소비는 후회로 돌아온다. 오늘 저녁 아내와 대화는 무조건 10분 이상. 아빠, 돈 관리 노트에 이런 것도 써요? 돈은 숫자지만 마음이 흔들리면 숫자도 흔들리더라. 그날 이후 아들은 매일 아침 식탁에 앉아 아버지의 노트를 따라 쓰기 시작했다. 이정우 씨는 그 모습을 보고 가만히 웃었다. 그래, 이런 게 물려주는 거지. 그는 아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퇴직 후 모은 일부 연금을 해약하지 않고 오히려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로 전환했다. 전문기관 운용을 맡기면 수익률이 더 안정적이라는 상담사의 조언 덕분이었다. 2024년 수익률은 연 6.2%. 작은 돈이지만 꾸준히 늘어나는 걸 보며 그는 다시금 확신했다. 내가 한 선택이 틀리지 않았구나. 그의 삶의 중심엔 언제나 습관이 있었다. 아침엔 운동, 점심엔 소일, 저녁엔 독서. 뉴스에서 채무조정 급증, 노란우산 해지, 폭증 같은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그는 리모컨을 내려놓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속으로 말했다. 그땐 카드 청구서를 모으던 사람도 있었지. 난 매달 통장을 모았고 아내가 어느 날 이런 말을 했다. 여보, 당신은 인생을 빚이 아닌 발그로 바꾼 사람이야. 그는 그 말을 듣고 웃음을 터뜨렸다. 그거 뭐야? 발기 뭐야? 비처럼 밝다는 뜻이지. 둘은 웃으며 손을 잡았다. 창문 밖엔 노을이 부드럽게 번지고 있었다. 그가 68세가 된 지금 주변 친구들 대부분은
카드 연체나 부동산 손실 혹은 가족 갈등으로 힘들어하고 있다. 그는 그들을 위해 작은 모임을 만들었다. 은퇴 후 금융생활 이야기. 매달 한 번 근처 복지센터에서 열리는 무료 강좌였다. 그는 자신의 노트를 들고 나와 말했다. 여러분, 퇴직금 1억 4천만 원으로 인생을 바꾼 게 아닙니다. 욕심을 버리고 계획을 지킨 습관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청중 중 한 어르신이 물었다. 그래도 그때 주식했으면 더 벌었을 텐데 아깝지 않아요? 그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저는 마음에 빚이 없어요. 이 세상에 빚보다 무거운 건 없거든요. 강의가 끝나고 돌아오는 길. 그는 손주와 함께 손을 잡고 걸었다. 손주는 물었다. 할아버지, 돈이 많으면 행복해요? 그는 대답했다. 아니, 돈이 적어도 마음이 편하면 그게 행복이야. 손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이정우 씨는 자신이 정말 잘 살아왔다는 확신이 들었다. 집에 돌아와 식탁에 앉은 그는 노트를 펼쳤다. 오늘 날짜 아래 이렇게 적었다. 오늘 나는 아들에게 희망을 물려줬다. 그리고 그 옆에 작게 메모를 남겼다. 노후의 진짜 안전망은 돈이 아니라 습관과 마음이다. 그의 눈앞에는 푸른 바다가 펼쳐져 있었다. 햇살이 잔잔하게 부서지는 그 빛 속에서 그는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보았다. 퇴직금으로 시작된 불안이 이제는 평온한 일상의 배경이 되었다. 저녁 무렵 라디오에서 익숙한 멜로디가 흘러나왔다.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잘 살았습니다. 그는 아내의 손을 잡고 조용히 미소 지었다. 이 순간 그는 알았다. 행복한 노후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불안하지 않은 마음을 만드는 것임을. 그리고 그렇게 말없이 일기를 덮으며 그는 속삭였다. 오늘도 잘 살았다. 최근 신용회복위원회와 국회 제출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 사이에 60대 이상 채무조정 확정자 수가 약 14,210명에서 25,949명으로 증가하였으며 증가폭이 약 82.6%에 달했다. 이와 함께 같은 기간 원금 감면 규모도 거의 2배 수준으로 확대되었다. 또한 우리나라의 60대 이상 고령층이 보유한 대출 잔액이 2023년 기준으로 약 370조 9천억 원, 전체 연령대 중 약 33%를 차지한다는 보도도 있었다. 특히 이 연령층의 대출 증가율이 전 연령대 평균 약 0.2%에 비해 매우 높은 약 6.6%라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국내 통계는 고령층이 은퇴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대출에 의존하고 있으며 소득이 줄어든 상태에서 상환 부담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실제로 2015년 한국개발연구원 보고서에서는 60세 이상 가구 주의 부채 소득 비율이 약 161%에 이르러 주요 16개국 중 최고 수준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런 수치는 단순히 대출 규모가 많다는 의미를 넘어 은퇴 이후의 상환 여력이 매우 취약하다는 경고를 해석할 수 있다. 해외 연구에서도 비슷한 경향이 관찰된다. 영국을 중심으로 한 연구에서는 비주택담보부채를 가진 고령자일수록 정신적, 심리적 안정감이 낮았다는 결론이 나왔다. 또한 노후의 재정적 회복 탄력성이라는 주제를 다룬 해외 문헌 검토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노후 준비 없이 부채를 가진 고령자의 수가 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연구가 아직 초기 단계라는 지적도 함께 제기되었다. 비단 개인의 문제뿐 아니라 구조적 금융 환경 역시 변화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의 노후 금융계획과 금융교육 보고서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금융환경이 급변했으며 고령층이 디지털 금융과 복잡한 연금제도, 저금리 환경 속에서 더 커진 책임을 부담하게 되었다고 분석한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고령층은 디지털 금융상품에 대한 접근성이 낮거나 금융 지식이 제한적일 수 있어 금융 위험에 더 취약하다고 평가된다.
이런 통계와 흐름이 맞물려 우리 사회에선 은퇴 이후 채무 리스크가 노후 빈곤으로 직결될 수 있다는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한 보도에서는 60대 이상 자영업자 채무불이행 건수가 1년 사이에 약 2795건에서 31,689건으로 약 52.4% 증가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대출이 많아졌다는 것을 넘어 상환 실패 가능성이 실제로 증가하고 있다는 의미다. 정리하자면 이처럼 국내와 해외에서 제시된 통계와 연구 결과들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시사한다. 첫째, 은퇴 후 고령층이 여전히 높은 대출을 지니고 있으며 증가 추세에 있다. 둘째, 대출 규모 대비 소득 또는 자산 대비 상환 여력이 낮아 위험 수준이 높다. 셋째, 부채는 심리적, 정신적 부담으로도 연결되며 단지 숫자의 문제가 아니다. 넷째, 금융환경 변화와 연금제도 개편 속에서 고령층의 금융 준비가 상대적으로 열악할 수 있다는 구조적 문제가 존재한다. 이러한 현실 앞에서 우리 중년 세대, 즉 50대, 60대, 70대는 단순히 퇴직 후 한숨 돌린다는 안도보다는 본인이 처한 금융과 채무 리스크가 현재 진행형이라는 인식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마주한 노후 부채 위기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가정과 사회가 함께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먼저 국내에서는 이미 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 여러 지원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우리나라의 기초연금 및 노인 단독 가구 생계 지원 사업은 2022년 기준 연간 20조 원 규모로 시행되어 노인 빈곤율을 2014년 44.5%에서 2020년 38.9%로 낮추는 데 기여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이는 노후 소득 안전망이 단지 연금만이 아니라 복합적 지원 구조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또한 2025년 3월부터는 주택금융공사 홈펜션 영목이지 프로그램이 확대되어 고령자가 보유 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 대출을 상환하거나 생활비 및 주택유지비로 전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소상공인이나 자영업 고령자들도 대출 부담을 낮출 수 있게 되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국가 차원의 가계부채 관리 정책도 강화되어 가계부채 종합대책 밑에서 고금리 소비성 대출을 구조적으로 억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에서는 고령층 일자리 지원을 강화해 근로여력이 있는 60세 이상 중장년이 시간제 일자리나 지역형 일자리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연계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우리와 유사한 고령화 고부채 위기에 대응하는 제도가 존재합니다. 예컨대 유럽 및 일본의 여러 선진국에서는 고령자의 비주택 담보 소비 부채에 대해 연금 수령과 연계한 상환유예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집을 담보로 생활비로 전환할 수 있는 영목이지 주택연금 형태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한 보고서에 따르면 인구 고령화가 빠른 OECD 국가들은 정부 지방정부 수준에서 고령 가구의 부채 상환 능력과 금융 취약성을 함께 고려하는 정책 틀을 도입하고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이처럼 주택 자산을 활용하고 노후 소득과 대출 상환을 연계하는 제도 설계가 노후 금융 안전망에서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중년 세대 50대, 60대, 70대가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조치들은 무엇일까요? 첫째, 고령층 상태에 접어든 지금부터라도 퇴직연금 개인 연금주택 자산을 하나의 포트폴리오로 판단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정부의 영목이지 프로그램이나 주택연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둘째, 지자체 고용노동부 혹은 지자체 복지센터에서 제공하는 중장년 시간제 일자리 혹은 지역형 일자리 프로그램에 등록해 보시길 권합니다. 이 같은 프로그램은 일이 없다가 아니라 일의 형태를 바꾼다는 인식 전환을 위한 보조 수단입니다. 셋째, 고금리 소비성 대출을 갖고 계시다면 정부 채무조정 상담창구 및 신용회복위원회 연계 프로그램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정부가 최근 저소득 저상환능력 채무자를 위해 일부 채무 탕감 또는 구조조정을 강화하고 있다는 무대책이 아닙니다. 넷째, 주택을 보유 중이시라면 영목이지형 상품이나 주택연금 전환 등을 통해 주택 자산을 현금화 또는 연금화하는 전략을 현실적으로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최근 주택금융공사의 제도 확대는 이를 가능케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족과 함께 노후 재무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매달 식탁 머리맡에 통장 입출금 내역을 펼쳐두고 올해 상환액 내년 지출 변화의 비비 확보를 적어보는 것이 습관이 될 때 금융위험은 숫자에서 실행으로 변화합니다. 이처럼 국내외 제도가 존재하고 여러분이 지금부터 움직이기 시작하면 노후의 금융안전망은 더 이상 막연한 말이 아닙니다. 빚이 내일을 삼키지 않도록 오늘 한 단계씩 준비하시는 것이야말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삶의 가장 큰 투자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그 첫걸음을 이미 뗀 셈입니다. 한 사람은 카드 청구서를 붙잡고 밤새 숨죽여 울었고 또 한 사람은 통장 속 숫자를 세며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둘 다 같은 세월을 살아왔고 같은 대한민국의 바람 속을 걸어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노후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한쪽은 이번 달만 넘기면 괜찮을 거야라는 말로 하루를 버텼고 다른 한쪽은 오늘 하루도 감사하다라는 말로 마음을 채웠습니다. 차이는 단 하나였습니다. 누군가는 두려움 속에 살았고 누군가는 준비 속에 살았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세월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IMF를 견디고 아이들을 키워내고 부모를 봉양하며 자신의 삶은 늘 뒤로 밀었던 세대. 그렇게 50이 넘고 60이 되자 이제는 조금 숨을 돌릴 줄 알았지만 세상은 또 한 번 우리를 시험했습니다. 금리는 오르고 물가는 치솟고 연금은 줄어들고 빚은 무겁게 어깨를 누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누군가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알았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건 마음의 평화라는 사실을. 한때는 같은 공장 라인에서 일했던 두 남자, 정명수와 이정호. 정명수 씨는 퇴직 후에도 괜찮을 거야라며 카드를 썼고 이정호 씨는 모르면 묻고 안 되면 멈추자며 통장을 들여다봤습니다. 정명수 씨의 식탁엔 붉은 글씨로 찍힌 카드 빚 청구서가 쌓였지만 이정호 씨의 식탁엔 손으로 쓴 가계부가 놓였습니다. 누군가는 빚의 무게에 짓눌렸고 누군가는 습관의 힘으로 자신을 지켰습니다. 퇴직금의 액수보다 연금의 크기보다 더 중요한 건 바로 태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할 것은 돈이 부족한 게 아니라 준비가 부족한 마음 아닐까요?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더 단단해져야 하는데 현실은 우리를 자꾸 흔듭니다. 그럴수록 더 필요한 건 용기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내 삶의 숫자를 마주해 보세요. 지출을 적고 내가 가진 것들을 세어보는 그 단순한 행동이 앞으로의 10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정호 씨는 말했습니다. 욕심을 버리면 노후는 평온해진다. 그 말은 결코 교훈적인 문장이 아니라 살아낸 사람의 고백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만큼만 쓰고 매달 가계부를 정리하며 아내와 손을 잡고 오늘도 괜찮다고 웃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자존심이 아닌 평안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반면 정명수 씨의 삶은 우리에게 아픈 경고를 남겼습니다. 모르니까 괜찮을 거야라는 착각이 결국 노후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는 빚이 아니라 두려움에 잡혀 살았고 결국 그 두려움이 삶의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그의 이야기를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 작은 선택 하나가 인생의 방향을 바꾼다는 것. 여러분, 혹시 지금 식탁 위에 카드 청구서가 쌓여 있나요? 혹은 통장 잔고를 보기 두려워 휴대폰을 닫아버리셨나요? 괜찮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오늘 당신이 통장을 열고 가족과 대화를 나누고 신용회복 상담 창구의 문을 두드린다면 그 한 걸음이 바로 당신 인생의 반전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곳곳에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산의 상담센터, 전주의 노란우산해지 창구, 그리고 서울의 재취업 교육관까지 그곳엔 누군가의 용기와 눈물이 매일 쌓이고 있습니다. 그 용기들이 모여 우리 사회의 금융안전망을 단단히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길에 함께한다면 인생의 후반전은 결코 불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내 인생의 주인공이다. 돈은 내 삶의 전부가 아니다. 내가 바꾸면 내 인생도 바뀐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남은 돈이 아니라 남은 마음입니다. 후회 대신 감사로, 불안 대신 희망으로 채워야 합니다. 지금까지 달려온 당신, 이미 충분히 잘 살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의 당신, 충분히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스스로에게 작은 약속 하나를 해보세요. 카드를 덜 쓰겠다고, 대화를 더 하겠다고, 그리고 무엇보다 내 마음을 들여다보겠다고. 그 약속 하나면 됩니다. 그 약속이 우리 세대의 희망이 될 것입니다. 늦은 봄에도 꽃은 핍니다. 당신의 삶에도 이제 다시 빛이 비출 시간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정호 씨처럼 두려움 대신 평화를 택하고 하루를 감사로 마무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진짜 행복한 노후의 시작입니다. 요즘 장바구니 물가 보면 숨이 턱턱 막히시죠? 병원비, 약값, 전기요금 뭐 하나 안 오른 게 없습니다. 60대 절반 이상이 생활비가 부족하다는 뉴스가 더 이상 남의 일 같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 살림도 팍팍한데 요즘 힘들다는 친구의 하소연을 외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밥 한 끼 사주고 딱한 사정 들어주다 보면 어느새 내 마음도 내 통장도 텅 비어버린 것 같아 헛헛해지진 않으신가요? 얼마 전 62세 최선희 씨가 친구 돕는 게 죄가 될 줄은 몰랐다 하며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처음엔 그저 딱한 마음에 시작했던 일이 어느새 당연한 의무가 되고 이젠 감당 못할 짐이 되어버린 겁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놈의 정치인 때문에 거절하지 못하는 그 마음 때문에 정작 내 노후를 갉아먹고 있진 않으신가요? 오늘 이 이야기는 더 늦기 전에 내 마음과 내 노후를 지키는 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발 끝까지 들어주세요. 67세 김상규 씨는 광주에서 작은 아파트에 혼자 살고 있다. 30년 넘게 중소기업에서 생산부 부장으로 일했고 정년퇴직할 때 받은 퇴직금은 1억 3천만 원이었다. 평생을 일터와 집만 오가며 살다 보니 친구라곤 퇴직 전까지 함께 술잔을 기울이던 동료 몇 명뿐이었다. 김 씨의 집 현관 앞에는 닳고 다른 회색 운동화 한 켤레가 놓여 있었다. 고무 밑창이 갈라지고 끈이해진 그 운동화는 김 씨가 매일 아침 탑골공원까지 걸어갈 때 신던 것이었다. 이 신발만 신으면 편해서요. 새 거 사긴 아깝잖아요. 그는 늘 그렇게 웃어넘겼지만 그 낡은 운동화엔 세월과 고독이 그대로 묻어 있었다. 퇴직 후 몇 달 동안은 그럭저럭 괜찮았다. 새벽에 공원 돌고 동네 커피숍에서 신문 읽고 아침엔 라디오를 들으며 하루를 시작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일 없는 하루의 무게는 버거워졌다. 주변 친구들도 하나둘 연락이 끊겼다. 그럴 즈음 40년 지기 친구인 최영달 씨에게 전화가 왔다. 상규야, 요즘 뭐하냐? 나도 이제 일 접었다. 반가운 목소리에 김 씨는 웃으며 말했다. 우리도 이제 노인네 다 됐네. 얼굴 좀 보자. 둘은 오랜만에 만났다. 처음엔 퇴직 후의 여유를 이야기했다. 하지만 몇 번의 만남이 이어지자 분위기가 달라졌다. 야, 넌 좋겠다. 퇴직금 많이 받았잖아. 나 같은 사람은 퇴직금도 없이 나왔지 뭐. 최 씨는 웃으며 말했지만 눈빛은 씁쓸했다. 김 씨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그러나 그날 이후로 최 씨는 자주 연락을 해왔다. 야, 오늘 점심이나 먹자. 밥값은 다음에 낼게. 이번에 전기세가 너무 나와서 죽겠다. 진짜 살기 힘들다.
그 말이 반복될수록 김 씨는 점점 부담스러워졌다. 그래도 40년 지기 친구 아닌가. 그는 처음엔 몇 번 밥을 샀다. 하지만 며칠 뒤 최 씨는 뜬금없이 이렇게 말했다. 상규야, 혹시 50만 원만 빌려줄 수 있냐? 다음 달에 연금 들어오면 바로 줄게. 김 씨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결국 친구니까라는 마음에 돈을 건넸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도 돈은 돌아오지 않았다. 연락도 뜸했다. 그리고 어느 날 최 씨가 다시 전화했다. 야, 지난번에 너무 고맙다. 근데 이번 달도 좀 힘들어서 그러는데 또 좀 도와줄 수 있을까? 그 순간 김 씨는 말문이 막혔다. 그래도 거절하지 못했다. 친구를 버리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 후로 만남은 점점 불편해졌다. 최 씨는 만날 때마다 생활고를 토로했고 김 씨는 듣는 내내 죄책감을 느꼈다. 넌 좋겠다. 아직 집도 있고 연금도 나오고 나는 진짜 죽고 싶은 심정이야. 야, 그런 말 하지 마라. 다 어렵잖아. 아니야. 너는 여유 있잖아. 나만 망했지. 그 대화를 마친 날 밤, 김 씨는 거실 불을 끄고 그 낡은 운동화를 바라봤다. 운동화 끈이 풀려 있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왜 이러지? 그는 그날 처음으로 친구를 만나는 게 두려워졌다. 며칠 뒤, 최 씨가 집 근처로 찾아왔다. 김 씨는 잠시 망설이다 문을 열었다. 야, 미안하다. 나 진짜 이번엔 꼭 갚을게. 병원비가 급해서 그래. 또 돈 얘기야? 그럼 어떡하냐? 나한테 기대할 사람 너밖에 없는데. 그 말에 김 씨의 얼굴이 굳었다. 나밖에 없다는 말이 부담으로, 의무로 들렸다. 그는 지갑을 열었다가 결국 닫았다. 이번엔 안 되겠다. 나도 여유 없어. 그러자 최 씨의 표정이 달라졌다. 그럼 그렇지. 돈 있을 때는 잘난 척하더니 그 말 한마디가 가슴을 찔렀다. 그날 이후로 둘 사이는 완전히 달라졌다. 김 씨가 연락을 하지 않으면 최 씨는 너 변했구나라며 메시지를 보냈다. 내가 힘들 때 이렇게 차갑게 나올 줄 몰랐다. 우린 40년 친구였잖아. 김 씨는 답하지 않았다. 대신 낡은 운동화를 신고 공원을 한참 걸었다. 바닥에 닿을 때마다 고무 밑창이 찍찍 소리를 냈다. 마치 오래된 관계가 끊어지는 소리 같았다. 시간이 지나며 김 씨는 점점 외출을 줄였다. 친구와의 만남이 두려웠고 다른 사람을 만나기도 꺼려졌다. 공원 벤치에 앉아 라디오를 들으며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내가 잘못한 걸까? 아니면 내가 너무 착한 걸까? 그러던 어느 날 그의 휴대폰에 최 씨의 장문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상규야, 이번엔 진짜 마지막 부탁이다. 전기 끊기기 전에 20만 원만 도와줘라. 너는 아직 형편 괜찮잖아. 나는 이제 진짜 끝이야. 그날 밤, 김 씨는 불 꺼진 부엌에 앉아 있었다. 낡은 운동화 한 짝이 문 옆에 쓰러져 있었다. 그 신발처럼 그들의 관계도 더 이상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김상규 씨는 현관 앞에 놓인 낡은 운동화를 바라보았다. 몇 해 전 퇴직 선물로 받은 그 신발은 이제 바닥이 닳고 옆구리가 터져 있었다. 그는 잠시 그것을 들고 서 있었다. 이 신발도 참 오래 버텼네. 나보다 낫다. 혼잣말이 새어나왔다. 그날 오후 그는 마음을 정리하고 최영달 씨의 집을 찾아갔다. 작은 다세대 주택 3층, 철문에는 녹슨 명패가 달려 있었다.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기침 소리가 들렸다. 누구세요? 나야, 상규야. 잠시 후 문이 열렸다. 창백한 얼굴에 최 씨가 서 있었다. 집 안은 어두웠다. 식탁 위에는 컵라면 2개와 약봉지가 흩어져 있었고 TV에서는 낮 뉴스가 흐르고 있었다. 갑자기 왜 왔냐? 그냥 궁금해서. 두 사람은 말없이 컵라면을 나눠 먹었다. 오래된 우정의 흔적은 남아 있었지만 공기에는 어색함이 감돌았다. 야, 미안하다. 나도 내가 이럴 줄 몰랐다. 최 씨가 입을 열었다. 요즘 몸이 안 좋아서 일도 못하고 애들은 자기 살기 바쁘고 그러다 보니 자꾸 내 생각이 나더라. 너라도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말에 김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눈앞에 보이는 건 친구가 아니라 세월에 짓눌린 한 사람의 초라한 뒷모습이었다. 그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다. 이거 10만 원이다.
이번엔 그냥 선물이라고 생각해라. 대신 우리 둘 다 이제 각자 살자. 최 씨의 눈이 커졌다. 이게 무슨 말이야? 나도 힘들다, 영달아. 돈보다 더 큰 게 무너지고 있어. 마음이야. 그럼 나보고 어쩌라고? 이제 나한테 연락하지 말라는 거냐? 김 씨는 고개를 숙였다. 미안하다. 나도 내 노후를 좀 지켜야겠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은 오래된 우정의 마지막 페이지처럼 무겁게 내려앉았다. 김 씨가 문을 나서려 할 때 최 씨가 중얼거렸다. 그래, 너는 늘 바른 사람이었지. 나 같은 놈이랑은 다르니까. 그 말이 귓가에 오래 남았다. 며칠 뒤 김 씨는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다. 봄 햇살이 따뜻했지만 마음은 싸늘했다. 옆 벤치에는 매일 보던 노부부가 나란히 앉아 있었다. 남편은 아내에게 조심스레 커피를 건네며 말했다. 우리도 이제 늙었네. 그래도 이렇게 같이 있으니 참 다행이야. 그 대화가 이상하게 마음을 울렸다. 김 씨는 문득 깨달았다. 자신에게는 아직 그런 따뜻한 관계가 없다는 것을. 그날 밤 그는 운동화 끈을 다시 묶었다. 그리고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다. 내가 잃은 건 돈이 아니라 마음이었다. 하지만 이젠 조금 놓아주자. 그래야 다시 웃을 수 있다. 그 후로 김 씨는 새로운 일상을 만들기 시작했다. 동네 복지관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주말에는 탑골공원에서 혼자 운동을 했다. 누군가와 함께 웃고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다. 그 중에는 자신보다 훨씬 형편이 어려운 노인도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그들과 있으면 마음이 편했다. 그들은 서로의 처지를 탓하지 않았고 불평보다 웃음이 많았다. 어느 날 봉사활동 중 만난 한 할머니가 그에게 말했다. 아저씨, 신발이 참 오래됐네요. 그래도 정이 느껴져요. 김 씨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운동화를 내려다봤다. 바닥이 더 닳아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그날따라 운동화가 따뜻하게 느껴졌다. 그는 웃으며 대답했다. 이 신발 덕분에 내가 참 많은 걸 배웠어요. 버린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날 이후 김 씨는 다시 공원을 걸을 때마다 마음속으로 친구의 이름을 불렀다. 영달아, 너도 잘 버티고 있겠지? 그는 그 친구를 원망하지 않았다. 다만 서로의 인생이 달라졌음을, 그리고 그 차이를 인정해야 함을 받아들였다. 시간이 흐르며 김 씨는 스스로에게 작은 원칙을 세웠다. 도와줄 수는 있지만 대신 살아줄 수는 없다. 누군가가 자신의 마음을 지치게 한다면 미안해하지 않고 거리를 두기로 했다. 그것이 자신을 지키는 최소한의 예의였다. 요즘도 그는 매일 같은 시간 낡은 운동화를 신고 공원을 걷는다. 발밑에서 들리는 찍찍 소리가 더 이상 부끄럽지 않다. 그건 오래 버텨온 인생의 리듬이고 자신이 스스로 걸어가고 있다는 증거였다. 어느 날 아침 공원 벤치에 앉아있던 노인이 그에게 말을 걸었다. 혼자 걸으세요? 네. 이제는 혼자가 편해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혼자가 외롭기도 하지만 때론 자유롭죠. 김 씨도 따라 웃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이게 바로 마음이 부자인 사람의 표정이구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 김 씨는 오래된 운동화를 벗어 현관에 가지런히 놓았다. 낡았지만 여전히 제 역할을 다한 신발이었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고맙다. 너 덕분에 이제는 내 발로 내 길을 걷는다. 그날 밤 김 씨는 처음으로 깊은 잠에 들었다. 꿈속에서 그는 다시 친구와 함께 젊은 시절의 공장을 걷고 있었다. 둘 다 웃고 있었고 그 발밑엔 새 운동화가 반짝이고 있었다. 여러분 어떠시나요? 위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이야기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65세 박은자 씨는 대구 수성구의 한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다. 그녀는 교육청에서 35년간 근무한 행정직 공무원이었다. 퇴직할 때 받은 퇴직금은 따로 없었지만 매달 230만 원의 공무원 연금이 꼬박꼬박 들어왔다.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그녀는 늘 말했다. 내 인생은 큰 돈보다도 내 마음의 평안이 먼저예요. 은자 씨의 하루는 단정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커튼을 열면 동쪽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왔다. 부엌 테이블 위에는 언제나 정갈한 컵과 티포트가 놓여 있었고 창가에는 작은 화분 2개가 자라 있었다.
그녀는 커피 대신 따뜻한 보리차를 마시며 조용히 일기를 썼다. 그리고 현관 앞에는 얼마 전 새로 산 흰 운동화 한 켤레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이 신발은 새 출발의 상징이에요. 퇴직하고 나서 제일 먼저 산 게 이거예요. 낡은 운동화처럼 과거에 매달리면 마음이 무거워지잖아요.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퇴직 후 처음 몇 달은 허전했다. 직장 동료들과의 연락이 끊기고 평생을 일로 채워온 하루가 텅 비어 있었다. 하지만 은자 씨는 그 공백을 사람으로 채우려 하지 않았다. 대신 시간을 나답게 쓰는 법을 배웠다. 책을 읽고 동네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다. 그리고 매주 금요일이면 복지센터에서 어르신들에게 스마트폰 사용법을 가르쳤다. 그녀는 말했다. 젊을 때는 사람을 챙기느라 내 마음은 늘 뒷전이었어요. 이젠 그 반대로 살아보려 해요. 하지만 세상은 늘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다. 퇴직한 지 1년쯤 됐을 무렵, 오랜 친구였던 김정숙 씨가 연락을 해왔다.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던 동갑내기 친구였다. 은자야, 오랜만이다. 시간 되면 커피 한잔 하자. 반가운 마음에 나갔지만 대화는 금세 무거워졌다. 나 요즘 진짜 힘들어. 남편 사업 망하고 아들도 취직이 안 돼. 너는 좋겠다. 연금 나오니까 마음이라도 편하잖아. 처음엔 공감했다. 하지만 만날 때마다 정숙 씨의 말은 점점 변해갔다. 은자야, 이번 달에 관리비가 너무 밀려서 그런데 조금만 도와줄 수 있을까? 이번엔 병원비가 급해서 그래. 다음 달엔 꼭 갚을게. 그때마다 은자 씨는 조심스레 거절했다. 미안해. 나도 생활비가 빠듯해서. 대신 내가 병원 예약은 도와줄게. 처음엔 이해했지만 친구의 표정은 점점 차가워졌다. 너도 결국 남들이랑 다르지 뭐. 가진 사람은 몰라. 없는 사람 마음을. 그 말이 마음에 남았다. 은자 씨는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내가 너무 냉정했나? 아니면 그 친구가 내 선을 넘은 걸까? 그녀는 며칠 뒤 도서관에서 같은 봉사자 이선호 씨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박 선생님, 그런 고민하는 분들 많아요. 도와주다 보면 끝이 없어요. 선을 안 그으면 결국 자기만 무너집니다. 그 말이 은자 씨의 마음을 울렸다. 그녀는 그날 저녁 노트 한 장을 꺼내 이렇게 적었다. 도움엔 한계가 있어야 한다. 정은 나누되 내 평안은 지켜야 한다. 그날 이후로 은자 씨는 마음의 원칙을 세웠다. 누군가에게 금전적인 도움을 주지 않되 그 대신 정보와 시간을 나누기로 한 것이다. 다음 주 정숙 씨가 다시 찾아왔다. 은자야, 이번엔 진짜 마지막이야. 전세보증금이 밀려서 이러다 쫓겨나게 생겼어.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이렇게 하자. 내가 복지관에 가서 긴급 지원제도 알아봐 줄게. 너 직접 신청하면 도움 받을 수 있을 거야. 그런 거 귀찮아. 그냥 내가 좀. 안 돼. 난 그 일에 손대면 우리 관계가 달라질 거야. 정숙 씨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섰다. 그날 저녁 은자 씨는 혼자 흰 운동화를 닦았다. 얼룩이 묻어 있었지만 닦고 나니 다시 깨끗해졌다. 그녀는 중얼거렸다. 관계도 신발 같아. 때가 타면 닦으면 되고 너무해지면 새로 신으면 되는 거야. 며칠 후 정숙 씨는 연락이 없었다. 대신 복지관 사회복지사가 전화를 걸어왔다. 박 선생님, 김정숙 씨가 선생님 덕분에 긴급 지원 신청했어요. 덕분에 큰 도움 됐다고 하시네요. 은자 씨는 잠시 말을 잃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창밖의 햇살을 바라봤다. 눈가에는 잔잔한 미소가 번졌다. 그날 저녁 은자 씨는 운동화를 신고 밖으로 나갔다. 햇살 아래서 걷는 발걸음은 가벼웠다. 누군가를 돕는다는 게 꼭 돈으로만 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걸. 그녀는 이제야 알았다. 며칠이 지나고 박은자 씨는 복지관 강의실 문을 열었다. 그날은 노년의 관계와 마음 건강이라는 주제의 특강이 있었다. 의자에는 자신과 비슷한 또래의 어르신들이 앉아 있었다. 강사는 말했다. 여러분, 관계는 사랑보다도 에너지가 중요합니다. 만나고 나서 기분이 가벼워지면 좋은 관계고 무거워지면 나쁜 관계예요. 그 한 문장이 은자 씨의 마음을 파고들었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이후 그녀는 자신의 인간관계를 다시 정리하기 시작했다. 스마트폰 연락처를 열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바라봤다. 이 사람과 만나면 마음이 편한가? 안면 지치는가? 하루가 꼬박 걸렸지만 결국 절반의 연락처를 지웠다. 그리고 마음이 따뜻해지는 몇 명에게만 메시지를 보냈다. 요즘 잘 지내요? 주말에 공원 산책 어때요? 그 주말 3명의 친구가 공원에 나왔다. 셋 모두 그녀처럼 퇴직한 여성들이었다. 서로 손에 텀블러를 들고 흰 운동화를 신고 걸었다. 은자 씨는 그 모습을 보며 말했다. 우리 다 같은 운동화네. 그러게요. 다들 새 출발인가 봐요. 세 사람은 웃었다. 그날 저녁 은자 씨는 집으로 돌아와 TV 뉴스를 틀었다. 최근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60대 이상 여성의 절반이 경제적 어려움보다도 인간관계의 스트레스를 가장 큰 고통으로 꼽았습니다. 그 뉴스 자막을 보며 그녀는 작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나 혼자 이상한 게 아니었구나. 다들 힘들었구나. 그러던 어느 날 예기치 못한 일이 생겼다. 정숙 씨가 다시 연락을 해왔다. 은자야, 나 이번에 복지관에서 일자리 소개받았어. 처음엔 부끄러웠는데 내 덕분이야. 그 말에 은자 씨는 눈물이 맺혔다. 정말 잘 됐다. 이제 마음 좀 편하겠네. 응. 이제 나도 남 눈치 안 보고 살고 싶어. 그녀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다. 창밖에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다. 빗방울이 흰 운동화 위에 떨어졌다가 맑게 흘러내렸다. 그녀는 천천히 중얼거렸다. 그래, 결국엔 각자 자기 길을 걸어야 하는 거야. 그날 밤, 은자 씨는 오랜만에 고마운 사람 리스트를 적었다. 거기엔 친구, 봉사 동료, 복지관 직원의 이름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그녀는 손끝으로 한 줄씩 쓰다듬었다. 이 사람들은 내 마음을 가렵게 해주는 사람들이야. 나는 그들과 함께 늙어가고 싶다. 다음 주 금요일, 복지관에서는 어르신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작은 행사가 열렸다. 은자 씨는 무대에 올라가 짧게 인사를 했다. 저는 퇴직 후 처음엔 외로웠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붙잡으려 했지만 그게 제일 큰 실수였어요. 이젠 압니다. 관계는 숫자가 아니라 온도라는 거요. 청중들은 조용히 박수를 보냈다. 어떤 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가를 훔쳤다. 행사가 끝나고 복지관 앞 벤치에서 은자 씨는 이선호 씨와 따뜻한 커피를 마셨다. 박 선생님, 요즘 얼굴이 밝아졌어요. 그래요? 아마 이제야 제 삶을 사는 것 같아요. 역시 거리를 둔다는 게 꼭 나쁜 건 아니죠.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맞아요. 거리는 멀어졌지만 마음은 훨씬 가까워졌어요. 이제는 나 자신하고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은자 씨는 현관 앞에 운동화를 벗어놓았다. 그 신발엔 복지관 운동장에서 묻은 흙이 조금 묻어 있었다. 그녀는 손수건으로 신발을 닦으며 조용히 말했다. 이제 내 인생도 조금은 깨끗해진 것 같네. 며칠 후, 그녀는 매일 걷던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다. 지나가던 중년 여성이 말을 걸었다. 혹시 혼자 앉아 계세요? 저도 매일 여기 나와요. 그녀는 반갑게 웃으며 자리를 내주었다. 같이 앉아요. 사람은 혼자 있을 땐 생각이 깊어지고 함께 있을 땐 마음이 넓어지는 법이잖아요. 그날 두 사람은 오래 이야기했다. 서로의 자식 이야기, 건강 걱정, 그리고 노후 준비까지. 이상하게도 처음 만난 사이인데도 마음이 편했다. 헤어질 때 그 여성이 말했다. 선생님처럼 차분하고 따뜻한 분, 보기 드물어요. 다음에 또 뵈어요. 은자 씨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요. 인연은 이렇게 새로 오는 거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녀는 생각했다. 관계를 끊는 건 외로움을 만드는 게 아니구나. 오히려 새로운 관계가 들어올 자리를 만드는 거였어. 그날 밤 창가에 앉아 일기를 썼다. 가난한 친구를 멀리한 게 아니라 내 평안을 지키기 위해 선을 그은 거였다. 결국 내가 지켜야 할 사람은 나 자신이었다. 그녀는 펜을 내려놓고 다시 흰 운동화를 바라보았다. 햇빛 아래서 반짝이던 그 운동화는 이제 제 인생의 상징처럼 느껴졌다. 새로운 시작, 그리고 스스로를 지키는 용기. 그녀는 중얼거렸다. 내 남은 인생은 이 운동화처럼 깨끗하게 살고 싶어요. 창밖에는 봄비가 그치고 도심의 가로등 불빛이 조용히 반짝였다. 은자 씨의 마음은 그 불빛처럼 환했다. 누구를 원망하지도 미워하지도 않았다. 그저
자신의 노후를 스스로 지켜낸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을 뿐이었다. 최근 우리나라 노년층의 관계와 삶의 질에 대한 통계가 적지 않게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 연구에서는 65세 이상 노인 중 경제력, 가구 형태, 사회적 관계망이 취약할수록 스트레스 인지율이 높게 나타났고, 특히 월 평균 가구 소득 하위 25%이거나 혼자 사는 노인의 경우 스트레스 수준이 더욱 높았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 노인 5,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분석했을 때 스트레스와 외로움이 행복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만 대인관계 만족도가 높을수록 그 영향이 완화된다는 결과가 확인되었습니다. 이런 통계는 노후의 행복이 단지 돈이나 건강만이 아니라 인간관계의 질과 감정적 안정감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또한 한국 사회에서 독거노인의 비율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노인의 정신건강에 대한 조사 결과 혼자 사는 노인은 함께 사는 노인보다 우울증과 자살 생각을 경험할 확률이 2배 이상 높았고, 특히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고립이 정신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결과는 노년기의 경제적 어려움과 함께 관계의 단절이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편 최근 65세 이상 노인 약 10,000 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조사에서는 통합 돌봄 프로그램에 참여한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삶의 만족도가 높고 정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단순히 지인이 많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나누고 감정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관계가 있을 때 진정한 안정감을 느낀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해외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확인되었습니다. 노년층의 사회적 네트워크를 분석한 연구에서는 가족이나 친구와의 접촉이 적은 고립형 네트워크에 속한 노인들이 신체 건강과 정신적 행복 수준이 낮게 나타났으며, 반대로 관계의 질이 높고 정기적으로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노인은 우울감과 스트레스 수준이 낮고 장기적으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통계와 연구 결과들이 보여주는 바는 명확합니다. 노후의 삶에서 진짜 핵심은 얼마나 많은 돈을 모았는가 보다 얼마나 편안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가입니다. 우리가 주변 사람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무거움이나 죄책감, 반복되는 부탁과 피로감이 실제로 삶의 만족도와 깊은 관련이 있다는 점이 수치로 증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50대, 60대, 70대 세대에게 중요한 것은 남은 인생의 길이가 아니라 그 시간을 누구와 어떻게 채우느냐입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고 수입이 줄어드는 시기에 만남 뒤에 지치는 관계가 계속된다면 그것은 단순한 인간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정신적 건강과 삶의 만족도를 갉아먹는 요인이 됩니다. 따라서 관계에서도 전략이 필요합니다. 관계의 수보다 중요한 것은 관계의 질이며, 만남 뒤 내가 더 밝아지는지 아니면 무거워지는지를 스스로 점검해야 합니다. 결국 이 모든 통계와 연구가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입니다. 친구가 많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함께 있을 때 내 마음이 편하고 웃을 수 있는 친구가 진짜 노년의 자산이라는 것입니다. 노후의 삶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돈이 아니라 나를 지켜주는 사람들과의 건강한 관계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내 옆의 관계가 나를 살리고 있는지 아니면 지치게 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물어보는 것이야말로 행복한 노후의 시작입니다. 지금부터는 우리가 마주한 문제, 즉 노년의 부정적인 관계와 고립,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오는 부담감을 어떻게 풀어갈 수 있는지, 실제 정책과 제도 차원에서 어떤 선택이 가능한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대한민국의 상황을 보면 서울시는 노년층 고립 외로움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비투게더, 커넥트 투게더, 커뮤니케이트 투게더 전략으로 24시간 상담이 가능한 전용 콜센터 운영과 고독사 예방을 위한 정기 방문 서비스, 그리고 지역 커뮤니티와 생활문화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한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에서도 노인 1천만 시대를 대비해 주거 지원 강화, 방문 돌봄 서비스 확대, 이웃 교류 활성화 등 노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의 정책 기조는 단순한 경제적 복지에서 벗어나 관계 회복과 사회적 참여를 핵심으로 삼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제도들을 우리 삶에서 실제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실질적인 방법은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지역 커뮤니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각 지자체 복지관에서는 어르신들을 위한 취미, 건강, 봉사, 문화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은 단순한 여가 활동이 아니라 함께함을 체감할 수 있는 사회적 관계망을 만들어줍니다. 둘째, 인간관계를 점검하고 선택하는 기준을 세우는 것입니다. 만나고 난 뒤 마음이 편안한 사람인지 아니면 지치는 사람인지를 스스로 구분해 보는 것입니다. 실제로 복지관이나 상담센터에서는 관계 건강을 측정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불필요한 관계의 피로를 줄이고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셋째, 경제적 주거 돌봄 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기본연금, 주거비 보조, 방문 돌봄 서비스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해 생활 기반을 안정시키면 관계에 대한 부담감도 줄어듭니다. 즉, 내가 도와주는 관계뿐 아니라 나 역시 사회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구조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외의 사례도 참고할 만합니다. 영국은 몇 해 전 고립과 외로움 해소를 국가 과제로 삼고 법적 행정적 대응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외로움을 하나의 사회 문제로 규정하고 지자체마다 외로움 담당 부서를 신설해 지역 공동체 회복을 추진했습니다. 특히 세대 간 교류를 장려하고 디지털 기기 사용이 어려운 고령층에게 교육을 지원함으로써 관계 단절을 줄이고자 했습니다. 일본 또한 지방 고령자 교류 프로젝트를 통해 은퇴한 노인들이 지역 아동센터나 청소년 시설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도록 유도해 세대 간 소통을 늘리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는 고립감을 낮추는 동시에 삶의 의미를 되찾게 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볼 수 있는 구체적인 조언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지역 복지관이나 문화센터의 교류 프로그램에 정기적으로 참여해 보세요. 단순히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 역시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주고받는 관계가 될 때 관계는 더 건강해집니다. 다음으로 내 인간관계를 기록하고 점검해 보세요. 만남 후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과 만남 후 마음이 무거워지는 사람을 구분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무겁게 느껴지는 관계는 자연스럽게 거리두기를 시도하거나 만남의 빈도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정부와 지자체의 복지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주거비 지원, 무료 건강검진, 노인돌봄 서비스 같은 제도들은 경제적 부담을 줄여줄 뿐 아니라 정기적인 사회적 접촉의 기회를 만들어줍니다. 이런 기회가 많아질수록 고립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관계망을 만드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영국이나 일본처럼 우리도 봉사나 세대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낯선 사람들과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나이와 환경이 다르더라도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만드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문이 열립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인생 후반의 인간관계는 숫자가 아니라 온도라는 점입니다. 친구가 많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나를 따뜻하게 해주는 사람 한 명이면 충분합니다. 이제는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닌 관계를 관리하는 시대입니다. 복지제도와 사회 프로그램은 여러분이 그런 관계를 다시 세울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무겁게 만드는 관계에 용기 있게 선을 긋고 마음이 가벼워지는 만남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주변의 복지관, 주민센터 혹은 지자체 홈페이지를 한 번만 들여다보세요. 여러분이 생각보다 많은 도움과 기회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결국 인생의 후반부는 누가 나를 돕느냐보다 내가 어떤 관계를 선택하느냐로 결정됩니다. 행복한 노후는 바로 그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늦은 오후, 햇살이 기울 때, 누군가는 텅 빈 마음을 안고 돌아서고, 누군가는 작은 인연 하나에 웃는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다. 그저 내 곁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내 마음을 따뜻하게 만드는 순간, 그게 바로 인생의 선물이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기억하시죠? 가난한 친구를 도와주다 지쳐버린 김영수 씨의 이야기, 그리고 현명하게 관계를 정리하고 스스로의 평안을 지켜낸 박은자 씨의 이야기. 둘 다 같은 세월을 살았고 같은 시대를 버텼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은 정의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잃었고 또 한 사람은 용기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지켰습니다. 영수 씨는 퇴직 후에도 오랜 친구의 하소연을 외면하지 못했습니다. 밥 한 끼, 교통비 몇만 원, 생활비 몇십만 원이 쌓이며 그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친구를 돕는 게 죄가 될 줄 몰랐다.
그가 했던 그 한마디엔 수십 년의 인간관계와 무너진 자존감, 그리고 지쳐버린 마음이 모두 담겨 있었죠. 반면 은자 씨는 달랐습니다. 그녀도 같은 외로움 속에 살았지만 용기를 내어 관계를 정리하고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갔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을 먼저 돌보았습니다. 남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행복해야 누군가에게 따뜻해질 수 있다는 걸 깨달았죠. 그녀의 흰 운동화는 단순한 신발이 아니었습니다. 묵은 먼지를 털고 새 길을 걷겠다는 스스로와의 약속이었죠. 이 두 사람의 인생은 우리의 거울입니다. 누구나 한때는 내가 잘해야 한다, 친구를 버릴 순 없다는 마음으로 스스로를 희생해 본 적이 있지요. 하지만 인생의 후반전에서는 달라야 합니다. 나를 소모시키는 관계를 끊는 것은 차가운 일이 아니라 내 인생을 지켜내는 따뜻한 선택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길지 않습니다. 남은 날들을 누구와 어떤 마음으로 채워나갈지,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그 갈림길입니다. 당신의 시간을 무겁게 만드는 사람보다는 당신의 마음을 가볍게 해주는 사람과 함께 하세요. 당신을 피곤하게 하는 대화보다 당신을 웃게 만드는 만남을 선택하세요. 노후의 행복은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웃을 수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에는 반드시 나 자신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나를 먼저 사랑하고 나를 먼저 위로할 줄 아는 사람만이 누군가의 인생에도 따뜻함을 건넬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거창한 결심이 아닙니다. 그저 하루에 한 번 내 주변을 돌아보는 작은 용기입니다. 이 만남이 나를 지치게 하는가? 안녕 살아있음을 느끼게 하는가? 이 질문 하나로도 인생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울의 한 노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늦게 배웠다. 관계는 많이 맺을수록 좋은 게 아니라 덜 아픈 관계일수록 오래 간다는 걸. 맞습니다. 우리는 이제 덜 아프고 덜 힘든 관계 속에서 조용히 웃으며 늙어가면 됩니다. 여러분, 마음이 무너질 때마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나는 내 인생의 주인공이다.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고 내 마음을 지키며 살겠다. 그렇게 다짐하는 순간 당신의 노후는 이미 행복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며 나도 저 사람처럼 다시 웃고 싶다는 마음이 드셨나요?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그 시작입니다. 누군가를 돕고 싶다면 그 전에 내 마음부터 챙기세요. 내가 무너지면 그 어떤 관계도 유지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단단해지면 주변의 모든 관계가 따뜻하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가난은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불행한 관계는 나를 서서히 가난하게 만듭니다.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평안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보신 후 한 번쯤 마음속으로 이렇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누구와 함께 있나? 그리고 이렇게 답하세요. 이제는 나를 지키는 사람들과 함께 하겠다. 그게 바로 당신의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눈물이 나는 이유는 슬퍼서가 아니라 이제야 진짜 나를 돌아보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줄만 남깁니다. 늦게 피는 꽃일수록 향기가 깊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래야 하지 않을까요? 남은 세월, 부디 마음이 부자인 사람들과 함께 따뜻하고 평안한 길을 걸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